수년간 작은 산골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자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거리를 배회하고 버려진 버스 정류장 뒤에서 잠을 자고 해 진력키면 사라지는 노숙자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고 궁금해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유일한 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비명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지만 모두가 멈춰선 그 순간 그 조용한 노인은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약해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용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짜 정체에 대해 알게 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 조용한 마을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던 걸까요?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버려진 버스 정류장 뒤에서 잠을 잤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가 담요를 거부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남은 빵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그는 위험하지 않지만 뭔가 이상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는 그림자였습니다. 마을을 떠도는 무해한 유령과 같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고 누구도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것들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학교 정문이 우산들이 항상 똑바로 세워져 있는 모습이라던가 잃어버린 벙어리 장갑이 어째서인지 주민센터 난간에 깔끔하게 접혀놓여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움직임에는 조용하고 거의 의례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설날 아침, 마을이 밤늦도록 이어진 축제로 잠들어 있을 때 편의점 아주머니는 문 아래에서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깨끗한 지폐로 10만 원이 들어있었고 다음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익명의 기부금이 20km 떨어진 고아원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금액도, 필체도, 시기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누구도 그 으름이 묻은 코트와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가진 조용한 남자와 연결 지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웅을 떠올릴 때 하수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차가운 돌벽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잠을 자는 남자를 상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묻지도 말하지도 떠나지도 않는 남자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 세상이 잊은 이 남자는 세상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화요일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비가 일찍 내려 느리고 차가운 이슬비로 마을을 적셨습니다. 사람들은 우산 아래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머리를 숙이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 정류장 뒤의 남자는 어깨를 움츠린 채, 코트는 젖은 채, 시선은 아무것도 향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 부임한 중학교 교사 윤혜진은 주민센터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마을로 이사왔고 거칠애에 그치지 않은 호기심으로 유명했습니다. 기증받은 책 상자를 정리하던 중 그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동화책 페이지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소방관들이 제복을 입고 무너진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화재나 제복이 아니라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맨 왼쪽에서 다른 사람들과 약간 떨어져 서 있는 젊은 남자.
날카로운 턱선, 흔들림 없는 눈빛, 목에 난 화상 흉터. 그녀는 전에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지도 자랑스럽지도 제복을 입지도 않았지만 더 나이가 들고 풍파를 겪고 조용한 모습으로 버스 정류장 뒤에 있던 그 남자.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호기심이 생긴 혜진은 사진을 마을 이장인 최 씨에게 가져갔습니다. 최 씨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이건 삼정시장 화재 때 사진이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1993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최악의 재난이었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어. 그날 실종된 소방관이 한 명 있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지? 혜진은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최 씨는 망설였습니다. 강지수. 그는 사진을 다시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강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 낡은 버스 정류장 뒤에는 똑같은 침묵하는 남자가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최 씨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60대일 텐데. 그는 60대예요. 혜진이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기록 보관소를 검색하고 지역 신문사의 친구에게 연락하고 심지어 국가소방관 추모 데이터베이스에도 연락했습니다. 검색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강지수. 1993년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생존한 가족으로는 현재 사망한 누나가 있습니다. 직계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캔한 신문 기사에서 이상한 세부 사항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강 씨는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건물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아이 모두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군 외곽에 있는 고아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원장에게 익명의 기부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원장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새벽에만 와요. 문 앞에 봉투를 놓고 가죠. 항상 다리를 절뚝거려요.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침내 누군가가 올바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세상은 연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1993년 가을, 강지수가 갓 승진한 31세의 소방관이었을 때 그는 항상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대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니었고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침착함, 즉 두려움이 불타는 벽의 틈새로 스며들 때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일종의 조용한 힘이 있었습니다. 삼정시장 화재는 자정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배선, 마른 나무, 야간 상인에 넘어진 난로. 12번부대가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지붕을 핥고 있었습니다. 혼란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찾으며 비명을 질렀고 나이 많은 상인들은 평생 모은 돈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지수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억눌린 소리. 그는 멈춰서서 대장의 외침을 무시하고 저장소 뒤에 무너지는 복도로 향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기억 자체를 질식시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따라 더 깊숙이, 더 멀리 나아갔고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소녀. 아마도 5살 정도. 무너진 기둥 아래 웅크리고 앉아 팔은 긁히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순간에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신음하며 기둥을 들어 올리고 그녀를 품에 안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부자연스럽고 텅 빈 소리를 내며 신음했고 그러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무, 불, 비명, 어둠. 몇 시간 후 불길이 사그라지고 제가 눈처럼 시장을 뒤덮었을 때 구조대원들은 잔해 불에 탄 갑 한 대, 파괴된 벽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꺼냈습니다.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녹아내린 사진 액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투 중 실종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진이 추모 벽에 걸렸습니다. 그의 소방서 사물함은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소방관들의 마음속에서 그는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남자.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간신히 의식을 잃은 채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그을린 채 그는 부서진 지하실 벽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의 팔에 안긴 아이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이렌 소리에서 멀리 떨어진, 빛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기차 야적장 뒤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기억이 흐릿하고 이름도 잊어버린 그는 소녀가 살아남아 고아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했을 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남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신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가 무너진 기둥 아래에서 피를 흘리며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더라도 나는 어떤 아이도 다시는 잊혀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고 영혼은 침묵한 채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마침내 과거가 따라잡기 시작할 때까지. 그해 겨울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버려진 철도역 뒤에 있는 지수의 임시 거처 아래 나무 바닥이 갈라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갈비뼈는 몇 달 전 화재로 인해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여전히 타는 종이처럼 쇳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기증받은 코트를 입고 그는 마을 외곽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지 그 소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아원 울타리를 통해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그을음 묻은 재킷에 작은 손을 매달았던 바로 그 아이.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눈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는 결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결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뉴스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때 서 있던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기쁨의 표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그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다시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아야 해. 그는 마을 주변에서 허드레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 청소, 배달 트럭짐 내리기, 낡은 울타리 보수.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는 봉투 하나를 때로는 두툼하게, 때로는 얇게 고아원 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편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만 있었습니다. 따뜻한 식사, 학교 교복, 새 책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익명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웃고 울고 자라나는 것을. 그는 단 한 번의 학교 공연도 놓치지 않았고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웃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봉사하기 위해 계급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되기 위해 이름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무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인정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그는 한때 자신이 가장 필요로 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보호자.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밤에 빛이 되어주는 존재. 그리고 세상은 강지수가 30년 전에 영웅으로 죽었다고 믿었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조용히, 겸손하게, 아름답게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보호하는 영혼으로.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를 사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공원 벤치를 쓸고 부서진 그네를 고치고 아무도 감사 인사를 하기 전에 사라지는 조용하고 이름 없는 남자. 아무도 그가 어디에 사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이름을 몰랐습니다. 어느 추운 11월 아침, 시청에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 그것은 고아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년 된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약간 불에 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소방관이 그을음으로 뒤덮인 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낡은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는 건물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 때문에 흐릿해졌지만 소방관의 눈에는 익숙한 강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낡은 일기장에서 찢어낸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남자를 기억해 주세요. 그는 우리를 구했어요. 나는 그의 이름을 결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화재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었어요. 내 어린 여동생을 등에 업고. 고아원 원장은 낡은 창고를 개조하는 동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시의회에 보여주자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공원에 있는 남자와 닮았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요? 그들은 30년 전 화재로 실종된 소방관들의 이름이 적힌 보관된 기록을 꺼냈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지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의원이 사진을 최근 고아원 문 근처 CCTV 영상과 비교하자 같은 남자가 문 아래로 봉투를 밀어넣고 있었고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남자가 한때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노숙자라고 무시했던 남자가 조용히 그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무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등굣길 아이들은 매일 아침 그에게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기자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한 순간은 고아원의 한 어린 소녀가 공원에서 그에게 달려와 그의 다리를 꽉 껴안고 속삭였을 때였습니다. 아저씨,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몰랐을 때에도요.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강지수는 울타리 뒤가 아닌 탁 트인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마침내 이해받는 곳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주민센터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조용한 숭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강지수는 언제나처럼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모아져 있었고 눈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관심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원장이 앞으로 걸어 나와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강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자세를 굳게 하고 불안한 듯 연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30년 동안 침묵 속에 살았던 남자로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안정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었을 때 저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세상에 더 이상 저를 위한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 때 기부금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안고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어린 소녀가 저를 껴안았을 때 처음으로 저는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고아원의 아이들이 한 명씩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진심으로, 감사의 물결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때 불과 기억 속에서 길을 잃었던 남자 강지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잊혀진 것이 아닌, 마침내 포용된 채로. 태양이 언덕 뒤로 낮게 저 황금빛 빛이 마을 지붕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루는 끝났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가볍게. 강지수는 고아원 정원 가장자리 근처의 낡은 돌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머리 위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낡은 소방관 배지가 약간 불에 그을린 채 있었고 그의 옛팀의 흐릿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서 볼 수 없어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마침내 되찾을 준비가 된 자신의 일부처럼 간직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그가 구했던 어린 소녀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접은 작은 종이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 할아버지, 그녀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걸 할아버지께 드려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보호하니까요. 저희 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요. 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년 동안 누구도 그를 애정을 담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꽃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하나야. 그녀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들 뒤에서는 고아원 창문이 따뜻한 저녁 햇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강지수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박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소의 조용한 포옹, 이 사람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하늘을 주황색과 금색으로 물들이자 강지수는 몸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아닌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보호자로서.